부산 강서구의 낙동강 하구바람이 공장 굴뚝을 스치고 지나가는 새벽녘 풍경입니다. 이 거대한 공장은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세워진 곳이었어요. 1995년 삼성이 뛰어들면 무조건 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대걸린 시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흥하고 가장 빠르게 무너진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건희 회장은 왜 모두가 말리는 자동차 사업을 강행했을까요? 완공도 되기 전에 무너진 공장의 비극 뒤에는 어떤 욕망과 착각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 채권단이 그 거대한 잿더미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건졌는지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르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부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 회사의 뿌리를 알면 대한민국 경제의 굴곡진 현대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처럼 세계 무대에서 이 정도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가정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삼성 자동차가 만든 것은 자동차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운명도 함께 만들고 또 함께 부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뼈아프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리 편하게 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처음 공식 선언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에서 세계를 제패한 뒤 자동차까지 삼성 제품으로 채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 꿈의 배경에는 이병철 창업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오랜 수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20대 이상의 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없는 재벌은 반쪽짜리라는 내부 인식에 팽배했어요.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삼각구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라고 경고했지만 삼성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의 자동차 사업 허가를 내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가진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 마당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과잉 경쟁과 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그러나 삼성의 로비와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1994년 정부는 결국 삼성자동차의 사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역사를 뒤흔들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삼성은 즉시 부산 강서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초대형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십 개가 동시에 운영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고 닛산 세피로의 플랫폼과 설계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앞면과 뒷면을 삼성 스타일로 바꾸어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1998년 2월에 세상에 나온 SM4였어요. SM4는 나온 그 해에 쏟아지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고 마감이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초기에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어요. SM4가 거리를 달리기 시작한 그 해 대한민국 하늘 위로는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연쇄부도를 맞이했고 대출 창구는 얼어붙었어요.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SM4가 좋은 차라는 건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삼성자동차는 공장을 짓는데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매달 막대한 유지비가 나가고 있었지만 차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났어요. 1999년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출시 이후 단 1년 남짓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삼성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업의 종말이었습니다. 삼성 자동차의 부채 규모는 법정 관리 신청 당시에 무려 4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은행 대출이었어요. 1990년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재벌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수천억 원씩 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은행들은 삼성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자동차 사업 실패를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법정 관리가 시작되자 협력업체 수백 곳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삼성자동차의 납품 단가에 맞추어 기계를 들이고 인력을 고용한 상태였어요. 그 공장들 가운데 상당수가 삼성자동차의 몰락과 함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부산 경제가 단숨에 얼어붙는 순간이었어요. 이 거대한 실패는 단순히 삼성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수만 명의 삶을 건드린 사회적 재앙이었습니다. 채권단과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처리를 두고 오랜 기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팔리지 않는 공장 설비와 완공된 생산 라인, 그리고 SM 부업덜랜드 자산을 통째로 인수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이때 손을 든 곳이 프랑스의 르노그룹이었습니다. 르노는 당시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선진 시설을 갖춘 부산 공장과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SM 오떨랜드는 르노에게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협상은 2000년 4월에 최종 타결되었어요. 르노는 6,600억 원을 지급하되 현금은 1,100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삼성차 부채를 인수하거나 향후 영업이익의 10% 범위 안에서 10년간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자산을 가져갔습니다. 2000년 9월 르노그룹과 삼성카드가 합작해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세웠어요. 지분은 르노가 80%, 삼성카드가 19% 9%를 나눈 구조였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더랜드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유지되었어요. 르노 입장에서는 낯선 한국 시장에서 삼성의 신뢰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렇게 삼성자동차의 공장과 기술과 브랜드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이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갑니다. SM300, SM500, QM 시리즈 등 다양한 모델을 쏟아내며 국내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특히 2000대 중반부터 2010대 초반까지 르노 삼성은 꾸준한 내수 판매와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을 통한 수출로 알차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2022년 삼성 벨랜드 사용계약이 만료되면서 르노 삼성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27년 만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자동차에서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어요. 르노 코리아로 새 출발을 선언한 이후에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간 판매량은 88,4대로 전년도에 비해 17%나 감소했어요. 수출 물량이 무려 46%나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내수 판매는 그랑 콜레오스 덕분에 31% 증가하며 버텼어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삼성 자동차는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일까요? 만약 외환위기가 2년만 늦게 터졌다면 SMO는 국민 중형차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무대에서 지금처럼 빛나는 데는 경쟁사의 소멸도 한몫했어요. 삼성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 있었다면 현대와 기아는 해외에 그토록 공격적으로 나갈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삼성자동차의 실패가 현대그룹 자동차 사업의 세계화를 앞당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삼성자동차에 투입된 공적 자금과 은행 부채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진 빚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흔적은 부산의 골목골목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실패의 잔해 위에서 르노코리아라는 기업이 자라났고 부산 공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방식입니다. 한쪽의 거대한 실패가 다른 쪽의 작은 생존이 되는 것이에요. 삼성자동차의 이야기는 욕망과 시대, 그리고 구조적 모순이 한 점에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시대의 파고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